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기준금리를 기존에서 1%포인트 더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금리를 선언한 건데요. 연준은 또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며 한국은행도 곧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조정폭도 0.25%포인트보다는 0.5%포인트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에 함께 충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글로벌 경제 충격과 관련해선 이른바 V자 회복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U자, 더 나아가선 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 및 분담금 협상이 2달 안에 미국 시간으로 내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측은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그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시작 전에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도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9.99% 다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대의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탈리아 증시만 놓고 봐도 16% 빠진 뒤에 14% 급등했습니다. 어느 정도 한 90% 이상 되돌림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3%, 5% 이상씩 빠졌는데 이 부분을 최소한 90%, 한 3% 이상씩은 갭을 메우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입니다. 속보가 갑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연준이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17일, 18일 예정돼 있는 FOMC를 앞두고 긴급 FOMC를 열었습니다. FOMC 시간을 당긴 겁니다. 그러면서 1%를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로 금리가 실질적으로 된 거고요. 한 달 안쪽으로 1.5%포인트를 인하를 한 겁니다. 전례 없던 금리 인하 그리고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자금에 대한 한마디로 양적 완화 QE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환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은 서킷에 걸렸습니다. 또 5% 급락이 나타난 건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위기감이 심하면 이 정도까지 미국이 카드랑 카드는 벌써부터 다 쓰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잡고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3%까지 올랐던 코스닥도 지금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시장만큼은 좀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 오를 때는 같이 올라주고 반등 나올 때는 올라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만큼은 철저하게 지금 금요일장 글로벌 시장 올라가는 것만큼 반도 아니고요.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지금도 안 좋은데요.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740 밑으로까지 지금 내려옵니다. 지금 낙폭이 생각보다 꽤 커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장 초반에 1800 터치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약간 갈팡질팡하고 동시호가에선 밀리면서 출발을 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쭉 올라왔다가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져 나오면서 밀렸다가 다시금 1800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장이 개인들이 사실은 대입하기가 어려운 장이죠. 조금씩 올리는 척하다 내리고 올리는 척하다가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속절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근데 개인들은 사고 있는데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에선 동학 개미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1월 12일부터 개인들은 지금 현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9,100억 원이 벌써 넘어갑니다. 이 추세면 1조 원 넘어가게 하루에 또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유동자금들이 지금 빠진 증시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들이 9,111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현재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는 안 빠지는데 장중에 지금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던 삼성전자가 또 5만 원 이탈이 되면서 49,200원까지 내려옵니다. SK하이닉스도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고 네이버가 많이 빠지네요. 20만 부근까지 갔던 네이버 주가가 어느새 15만 원대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LG화학 많이 빠지네요. 5%. 그리고 셀트리온 보합.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주에 호재가 있었죠. 셀트리온의 그 그룹사의 서정진 회장이 일단 뭐 6개월 내로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펼쳤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이었고요. 마진을 생각하지 않겠다. 지금 치료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장 밀렸고 오늘 조금 올라가다가 결국엔 윗골이 또 다네요. 현대차 빠지고 삼성 SDI 빠지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우수수 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늘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LG생건 110만 원 지금 위태위태하네요. SK텔레콤, 현대모비스, 포스코, KB금융 빠지는데 오르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519입니다. 코스닥 뭐 지금 많이 빠진다, 적게 빠진다 이런 부분을 논할 때가 아닌 구간인 게 하루간의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541입니다. 장중 고점이 변동성 어마어마하고요. 그대로 지금 빠져내려오는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계단식입니다. 반등 주는 척하면서 빼고 주는 척하면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속절없이 당하다가 정오 이후에 우수수 밀려 내려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또 매수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잠시 뒤에 정보경 캐스터가 특징지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제 지난주 계속해서 약세장에서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는데 호재가 있습니다. 중국발 호재가 좀 있긴 한데 사실 이런 장만 아니었으면 펄어비스가 지금 어떤 분들은 19만 원, 20만 원도 돌파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CJENM 10만 원의 벽을 뚫은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못 뚫고 내려오네요. 힘이 없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5G 관련 종목들도 어렵고요. CGN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수젠텍 상한가 같고요. 변동성 강하게 움직이고 우수수 줄 상한가 혹은 상승을 가져가는데 일단은 진단키트, 진단시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진단시약과 관련된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수출들이 잘 되고 있다. 수출 계약이 직전이다. 이런 기사들이 우수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시약 일단은 몇 명이 걸렸는지는 알아야 되니 진단시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게 국내를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올라가는 가운데 휴젤 또 급락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 원익 IPS, 메디톡스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솔브레인과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씩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이 오늘 조정이 나온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일단은 사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환율도 요즘에 채권도 금도 시장의 상황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올라가면서 1221원 40전에 거래가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바이오니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인 바이오니아가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는 6,83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7,11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니아가 코로나19 진단키트 2종의 유럽 체외진단 시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진 검사와 스크리닝 검사가 한 번에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인증 획득에 따라 바이오니아는 나머지 수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출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25개 해외 대리점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실내 여가 활동이 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는 6.64% 올랐고요. 거래가 73,9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큰 폭으로 오른 뒤에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집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 기업들이 가장 흔들림 없는 실적을 보여줄 거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2월 사랑의 불식착이 인기리에 종영됐고 이후 후속작인 하이바이 마마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가판권 수익도 정상 궤도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카카오는 한진칼의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5.35% 내리면서 1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한진칼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지분율을 1%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번 매각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매각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한진그룹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나 백기사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학스리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FOMC의 깜짝 지금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시장에 좀 독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 시장을 통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 또 우리 시장을 앞두고 그런 게 펼쳐져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한 주간의 일정들까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혹시나 주말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글로벌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변화가 들어오나 싶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 흐름들은 계속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일단 이번 주에도 중요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들 좀 더 눈여겨보면서 어떤 발표될 파장들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오늘은 중국의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1, 2월 달 소매 판매, 1, 2월 산업 생산, 그리고 2월 주택 가격 지수 모두 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충격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시장에서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수준인데 이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일단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대로 꺾여 내려가는 모습들 쪽에서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변화일지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중국의 생산 시설이 3월 중순 이후부터는 80% 이상 정상 대기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빠른 회복세가 들어갈 수 있을지를 4월부터 계속 주목할 지표가 아닐까로 따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내일 3월 17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떤 4개 주의 어떤 경선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에서 큰 이변은 없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바이든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의 입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긴 한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충격들이 더 먼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여파를 미치진 않지 않을까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1월 기업 재고, 2월 소매 판매, 2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 견조한 모습을 아마 보일 걸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추이가 중요하겠죠.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 사재기가 늘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재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들이 좋아질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거죠. 오히려 내구재 주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소매 판매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 같은 경우 2월 달에는
미국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소폭 마이너스권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3월달 이후부터의 어떤 급한 타격들은 예고되어 있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독일의 3월 주 경기 기대지수인데 작년 말부터 어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요하게 바라봤던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회복세가 들어가다가 이제 한 2월 달부터 좀 빠르게 꺾이기 시작하죠. 2월 달은 중국과의 연계된 여러 가지 수주 동향들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중국의 위축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3월 달은 생각보다 최근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큰 어떤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페덱스 하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미국의 물동량과 관련된 쪽에서 특히 경기 지표와 관련된 쪽에 중요한 좀 사용할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페덱스 실적 부진하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앞으로의 전망을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이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3월 18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토스가 이제 증권사 설립 예비 인가에 대해서 의결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 카카오페이 증권과 함께 증권업 쪽이 온라인 쪽에서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국내 증권업계들도 여러 가지 M&A 이슈나 그리고 덩치를 키울 만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대통령의 정책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재기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전자투표가 첫 도입이 되다 보니까 주총장에서도 비대면이 거의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또 대세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원래 이날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졌는데 주말에 이어졌던 긴급 회동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 달 FOMC 회의는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지만 계속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연준에서 지금 깜짝 쇼를 지난 3월 3일 날 0.5%포인트에 이어서 이번에 거의 제로금리까지 끌어내린 부분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연준의 입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막상 지금은 어떤 구체보다도 양적 완화까지 이어졌던 부분 쪽에서 구체보다도 기업들의 파산에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준의 수단이 무엇일까 하는 관점 쪽에서 아마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기업 회사채 쪽으로까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시장에 좀 안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아마 연준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외의 비준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멀다란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19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2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지금 경기 동행지수의 추이보다는 선행지수의 꺾인 폭이 좀 크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여파들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20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직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기대감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슈퍼주총 데이가 205개사가 이날 같이 열리면서 주총에 집중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주총장은 한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2월 기준주택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도 상당히 큰 타격을 이번에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국내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것도 맞겠지만은 아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쪽에서의 주택 시장들도 부동산도 한번 큰 폭의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무게가 실리는 어떤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3월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이 이날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시장보다 좀 더 깜짝 빠르게 인하를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중국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 잡기가
지난주만큼이나 혹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그래도 잡아가 볼까요? 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렇죠.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 속에서 일단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이 투자 심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처럼 계속 어떤 글로벌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를 바로잡는 데 힘들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정점이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죠. 이쪽에서 계속 확대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또 하나의 압박이 가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생산을 재개해서 가동률을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살만한 곳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이죠. 이쪽에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경제 타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압박들도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달러와의 관련된 추이도 주목할 부분들인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양적 완화와 함께 금리를 인하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가 약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로 이끌면서 이런 모멘텀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지금 유럽이 처한 사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쪽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달러화 약세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신흥국의 입장 쪽에 한국의 증시 쪽에는 그렇게 썩 기댈 게 별로 없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달러화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인데 특히 지금 같은 패턴을 보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바닥을 한 번 찍고 V자 상승한 게 아니라 한 3차례 정도 저점을 타진하고 올라갔던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변동성은 극심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긴 호흡 쪽에서는 바이앤홀드가 유리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전략 속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투자 전략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준이 참 바쁘게 움직이네요. 0.5% 금리 인하 50bp B컷에 이어서 어제 FOMC 당겨가지고 1%를 화끈하게 내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다들 받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매우 이례적이고요. 네.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공격적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줘왔는지 아주 모니터링을 상당히 철저히 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2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거의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백화점이나 온라인 매출을 합친 1, 2월 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5%나 감소했고요.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등 사상 최저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2달 전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건데요. 미국도 앞으로 2달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요. 이런 신성한 결정이 없다면은 서프라이 효과가 얻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00포인트 이상 폭락을 면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탈리아의 모라토리움 이야기가 현재 월가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면에서 보면은 스트레스 강도가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양적 완화까지도 꺼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런 경기가 중국 사례로 봤을 경우에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없고 한 2-3달 정도 미국 경제가 더 추락할 가능성을 보고 오늘 장외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가격 하한폭까지 빠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파격적이고 선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금 야간 선물이 지금 하한가까지 가기도 했고요.
지금 이번 조치로 만약에 시장 조치가 잠재워지지 않으면은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 많이 쓴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같이 나오는 상황인 건데 향후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더 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100년에 한 번 발생한 그 리먼 쇼크에 네. 필적할 정도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 정책은 쓰지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향후 몇 달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에 치우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현재는 미국 국채를 최소 5천억 달러 매입, 그리고 모기지 담보증권이죠. MBS를 2천억 달러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장기 금리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낮춰서 수요 감소를 최소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대로 나섰더라면은 아무래도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또 FRB 입장에서 보면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 정책 금리를 제로와 근처까지 내린 다음에 제로 금리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왔는데요. 이런 추세가 양적 완화는 6년이 지난 2014년 가을에 완료됐고요. 2015년 말에 제로 금리도 이제 취소하면서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수요 공급 측면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FRB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를 상당 기간 유지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지금 비상사태 코로나19 관련해서 선포했고요. 유럽도 지금 선포를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이탈리아 사망자 확진자 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이게 경제 부분에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부실 기업들이 지금 속속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먼 같은 경제 위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그 유럽존을 보면은 뭐 전염병 확산 방지가 실패로 돌아갔고요. 환자 수 증가 속도를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역축이 무너졌다는 것은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공급망의 훼손뿐만 아니라 수요 위축, 여기에다가 재정적인 측면까지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리먼 쇼크 이상의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요 충격, 공급 쇼크, 거기에 금융 위기라는 세 가지 트러플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소비 활동 위축은 시차를 들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공급 쇼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감염 초기에는 중국에 한정된 공급망만 훼손됐지만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사람이나 물자 이동이 끊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리먼 쇼크 이상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쇼크도 이제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 달러의 변동성이 커지고 기축 통화인 달러의 신용도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해 줄 주요 선진국들도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없는다는 점에서는 전 세계가 그야말로 환율 하락의 그 도미노 현상 속에서 자금 이탈로 인해서 신흥국, 자원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커다란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십니다. 지금 트리플 쇼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쉽게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크게 지금 걱정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신흥국에 대한 위기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금융, 경제 위기에 도와서는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에서 더 많이 일어났는데요. 최근 한머니들이 신흥국에서 빠른 속도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흥국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부실 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고수익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세운 것은 아무래도 이탈리아발 채권에 대한 모라토리움뿐만 아니라 현재 그 고유가 상황에서 이제 저유가 상황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무려 20%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수익 채권 시장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수요 충격과 공급 쇼크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10년물 미국의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0.9%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봤을 경우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대출 채권을 묶은 금융 상품들이죠. 대출 담보부 증권, CLO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익
기업과 관련된 회사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최선 단가를 올릴 수 없는 $40 이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추가적인 파산이 일어나고요. 한국과 일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유로존, 호주 기업들, 그다음에 연기금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CLO에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커다란 신용 쇼크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달러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까지 같이 겹쳐진다면은 아무래도 1997년도에 있었던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재래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준을 계속 압박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빅컷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는 없다라고 거의 못을 박은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까지 도입하게 되면 신흥국 경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FRB 입장에서는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되는데요. 당장 차입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려왔던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역회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돈을 뺄 수 있는 것은 신흥국인데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 은행 위기로 이어지고요. 또 아시아존 전체적으로 신용 경색이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로 몰리는 나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블랙스완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부동산 버블로 인한 회색 코뿔소 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경제 펀더멘털이 약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대상으로 해치 펀드들이 표적을 삼아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신흥 경색 현상이 더 심화되고요. 반대로 환율을 방어하지 않고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시키겠다가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부채가 늘어나면서 실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7년 7월에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 위기처럼 아시아 각국의 채권이 급락할 수도 있고요. 환율은 빠르게 절하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놀라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파장들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면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가도 대응 전략 뿐만 아니라 초기 방역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 금융 쇼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방어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제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빨리 꺼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WHO죠. 팬데믹 선언해서 지금 산업계 타격이 심각합니다. 제조업계들 지금 우리나라도 휘청휘청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리먼 쇼크 같은 경우에도 100년에 한 번 있는 쇼크라 그러지만 이거는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는 충분히 사태가 수습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쇼크는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신용 위기도 있고요. 경제 위기도 같이 갖고 오면서 사람과 물자가 이동이 제한받는 이런 쇼크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모든 지표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을 보듯이 EU나 미국의 경제 지표도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이런 형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수평 분업 구조상 원부자재를 조달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 인플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IMF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19년도를 밑돈다고 했지만 그 당시 리먼 쇼크 발생 수준에서는 0.5% 정도 떨어지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가 같이 공조해서 머리를 맞대는 전략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사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지표들이 안 좋아지다 보면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거 여부 미리 알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느냐 예.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느냐를 보려 그러면 아무래도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제 활동 지표와 밀접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전자기기 부품에 들어가는 구리, 그리고 이를 운반하는 그 원유, 그리고 운송에 필요한 발틱 해운 운임 지수가 가장 선행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구리나 원유의 최대 소비국이고요. 또 철광석, 석탄의 최종 하역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탄광의 카날리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는 5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점유율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석유는 한 14%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제압을 했다고 하면은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투입에 힘입어서 구리나 석유, BDI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발표된 감염자 통계가 중국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고자 희망하는 수치라면은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항만에는 석유나 그리고 구리와 같은 철광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에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6,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앞으로 올해 3분기까지도 이번 최악의 국면에는 이런 세 가지 지표들이 계속 악화될 소지도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번 코로나19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지금 질병이다. 한마디로 스페인 독감처럼 이렇게 비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또 타격을 줄지 이 부분도 나와 있습니까? 네,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현재도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윤곽은 잡혀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그 보고서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OECD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기 종식 시나리오 그리고 감염이 확대되는 도미노 시나리오로 둘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를 피크로 해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조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 2.4 정도에 머물겠지만 도미노 시나리오인 그 팬데믹 상황이 길어진다면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은 1.5%포인트 정도 하락한 1.5% 전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과 일본에 이어서 미국의 경기도 침체로 돌아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랬을 경우 신흥국뿐만 아니라 자원국의 경제는 선진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번 그 팬데믹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스페인 독감 얘기 나온 김에 한 번만 좀 비교를 더 해보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쇼크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가능합니까? 네,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191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 갔는데요. 바이러스 존재를 몰랐던 시대고요. 또 제1차 세계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5%로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는 붕괴되지는 않았는데요. 2013년 사스 때 중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1%였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이번 쇼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GDP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 그러니까 결혼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사망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세계 GDP의 0.4%포인트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근로자들이 결근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비용도 마이너스 0.9%포인트 정도 GDP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확대 방지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동 제한,
여행 규제, 학교 휴업, 그리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단과 관련된 서비스, 관광이 줄어들면 한 20%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서 GDP는 마이너스 1.9%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좀 충격적이고 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와 관련돼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예, 월요일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다시 보합권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1.5%대의 하락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데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이야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예. 예, 요즘에 그 집콕을 하면서 다들 힘들지만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대관령 목장에 그 양떼들한테 밥을 주고 이러려고 이제 아이들이 외출을 했다. 되게 오랜만에. 그래서 또 뭐 관광지가 방역에 걱정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갔겠습니까? 몇 주 만에. 지금 뭐 계약도 4월 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초유의 사태인데 뭐 그 도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총선부터 시작해서 막 지금 뭐 다들 줄줄이 사탕으로 뭐 연기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제 뭐 다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근데 그 뭐 경중을 나눌 수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때 방에 그 갇혀 있는 그 마음은 그 어린 아이만이 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뭐 집콕을 하면서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뭐 할 수 있는 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니까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오리온도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사실 오리온이 저번에 그 삼양식품을 소개시켜 드릴 때 우리나라 그 식품 기업 중에서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지금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오리온이 첫 번째였고 오리온은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매장 매출이 그 우리나라 내수보다 더 커요, 매출이.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이 두 번째로 그게 도달됐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구조로 따지자면 지금 사실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중국이 뭐 이제 잦아들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그 신호탄을 쏘았고 뭐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가 뭐 지역적으로 뭐 갈등이나 뭐 그쪽 비하를 조장한다고 해서 쓰지 말라고 하지만 뭐 인터넷 댓글에서는 사실 뭐 지금 중국이 보여준 행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불러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매출이 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어려운 게 당연하죠. 지금 왜냐면 중국에 진출했었던 어떤 뭐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계약도 많이 취소되고 연기된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 구조가 그때 중국이 이제 잘 나갔을 때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지금 단점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그 이유는 그거를 어디서 커버를 했냐면 온라인과 그리고 그 집콕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용 간식 쪽으로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 2월 달에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그러니까 작년 2019년 2월 달에 비해 92%가 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이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뭐 침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 작년이랑 똑같이 비교했을 때 작년하고 뭐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92% 성장했다는 건 갑자기 뭐 오리온의 과자가 뭐 불티나게 이렇게 잘 팔리고 뭐 히트 상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계속해서 히트되는 스테디셀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92%가 오른 데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온라인이 뭐 이 그 오리온의 온라인 매출만 오른 건 아니겠죠. 지금 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잖아요. 그 쿠팡의 신입 그 사원분이 지금 과로로 좀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고 이러는데 그만큼 물류가 엄청나게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이제 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오리온도 같이 오른 거긴 했지만 오리온이 이제 맛있는 걸 팔기 때문에 샀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많이 는 것들을 뭐 자세히 나왔는데 초코파이, 후레쉬베리, 카스타드 이런 어린이용 간식 파이류가 이 92% 성장한 이 매출의 27%를 차지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는 뭐 워낙에 이 그 메가 히트 상품이지만 후레쉬베리, 카스타드 이게 다 형태가 비슷하죠. 어떤 뭐 그 씹어 먹는 스낵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이 형태로 되어서 뭐 애들 간식으로 이렇게 케이크와 함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류들이거든요. 그런 게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오리온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안 좋았으나 집콕으로 인한 온라인 매출과 어린이용 간식류 이게 는 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늘 지금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온이 옛날에는 거의 뭐 1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종목이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황제주라는 이름이 붙었었던 종목인데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그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도 지금은 살 수 있어요. 10만 원을 돌파하면 이제 10만 원 한 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예전보다 사기가 쉬워졌고 뭐 개인들이 사기 쉬워졌다는 게 뭐 주가에 단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여준다면은 그 개인 투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다 녹아 들어가는 거죠. 장기적인 성장성이. 오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실 뭐 액면 분할하고 오르기도 했었고 내리기도 했었고 지금 산과 고를 만들었죠. 산과 고를 만들고 밑에서 지금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기술적인 추세인데 이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런 이 지금 뭐 코로나 이 국면에서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면서 그렇죠? 중국이 지금 좀 잦아들고 나아지고 있으니 확진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중국 매출이 올라갈 때는 또 중국 시장이 회복될 때는 그게 또 장점으로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과 아이들 간식용 파이류 매출이 올라간 걸로 이제 조금 버티고 있으면서 이제 좀 경기가 좋아졌을 때 또 이제 다른 테크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손절가 10만 원, 목표가 12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저번에도 가져왔었고 이제 매출 비중이 내수에 비해 50%를 넘는 두 번째 식품 기업이 되었다. 그 얘기를 드렸고 1월 달에는 애경산업과 또 콜라보를 했어요. 뭐 식품 기업과 뭐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주 그 특이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그런 것들이 SNS로 입소문을 타고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뭐 폭발적인 그런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거 오래되었죠. 그래서 뭐 그 불닭볶음면도 많이 했었어요. 뭐 인형도 만들고 필통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번엔 치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80 호치 치약이라고 이 불닭볶음면의 대표 캐릭터인 호치를 이용한 건데 사실 뭐 치약에다가 저런 랩핑을 했을 때 어울릴까 싶었는데 그 나온 걸 보면은 되게 귀엽고 갖고 싶긴 하더라고요. 화끈하고 시원한 맛으로 개운하게 양치를 한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거를 하게 된 게 불닭볶음면이 히트를 쳤기 때문이죠. 히트를 치니까 그 캐릭터가 인기를 얻고 이런 캐릭터 산업도 또 이제 그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건데 이 89년에 발생한 우지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80년대 그 생이지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그때는 이제 SNS가 전무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신문에 그때 이제 종이신문을 봤잖아요. 신문에 뭐 우지파동이라고 전도 일면에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는 신문이라던가 옆집 그 베란다 앞에 내어놓은 신문에 전부 다 대문짝만한 글씨로 우지파동이라고 났었고 제 기억에 슈퍼마켓에 갔을 때 다 뭐 삼양라면 사지 말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같이 SNS가 발달이 되어 있었다면 뭐 유튜버도 있고 많이 이제 방어를 했겠죠. 근데 그때는 사실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일면 신문이면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다 깔려버리면 그냥 기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지파동의 어떤 그 선도업체라고 그러면 근데 딱 찍혀가지고 그 사실 89년에 발생된 우지파동을 무혐의 나중에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미지 한번 타격된 게 수십 년을 갔어요. 그 삼양라면은 절대 그 뒤로는 신라면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 우지파동으로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면의 원조라는 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가 추락해서 다시는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 중간에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꼬꼬면하고 나가사키 짬뽕 이런 게 인기 있었을 때가 반짝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 짬뽕으로 잠깐 삼양식품이 히트 아이템 하나 내놨네? 했는데 또 반짝 그래버렸고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2015년에 나왔을 때 다들 좀 이렇게까지 크리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니 그 우지파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하지만 이어져요. 브랜드 이미지 타격받는 이어진 데다가 변변한 히트작이 없었고 매운맛 시장은 농심이 너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쟤네가 무슨 매운맛을 내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 스테디셀러가 됐어요. 이 정도면 스테디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를 해줘야죠. 그렇죠. 반짝으로 질려면 꼬꼬면이나 나가사키 짬뽕처럼 금방 시그러들어요. 1년 안에 시그러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거는 4년, 5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불닭볶음면은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세력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테디셀러로 가는 이제 통로에 들어섰다. 그래서 지금 이 삼양식품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또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손절가는 8만 원,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농심입니다. 또 라면 업체인데 이거는 그 기생충 효과로 뭐 짜파구리가 글로벌 진출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고 신제품 너구리 용기면 RTA가 나왔잖아요. 그 너구리를 이제 그 우리나라도 외국어를 읽다 보면은 거꾸로인지 뭐 제대로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글씨를 모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너구리면을 보고 거꾸로 읽어가지고 RTA라고 읽은 거예요. 그거에 착안해서 그걸 마케팅화한 제품이 히트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RTA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농심에는 또 농심 아까 라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워낙 1위 업체라 매운맛의 대명사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듣는 거고 또 한쪽 그 스테디셀러가 있죠. 가정 그 간편식이 요즘에 뭐 굉장히 뭐 셰프 음식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간단히 그냥 시리얼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얼이 뭐 그 동서식품의 포스트와 농심의 켈로그가 양분하고 있어요. 근데 켈로그가 이제 농심 건 아니고 켈로그라는 그 켈로그 박사가 만든 거예요. 켈로그 박사가 요양원을 운영을 하시다가 노인들이 소화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밀가루 반죽을 뭉쳐서 딱 먹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켈로그 박사님이 만든 게 켈로그예요. 그래서 1981년에 켈로그 합작해서 농심 켈로그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이 되었고 1983년에 콤프레이크 콤프로스 출시되고 2005년에 첵스 초코가 출시돼요. 근데 지금 이 시장도 다시 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유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먼저 나왔어요. 그냥 초등학생들이 옛날에 우유를 다 먹는데 요즘에 안 먹는다. 또 뭐 우유가 뭐 배앓이를 시킨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이러면서 우유를 안 먹어서 우유 소비가 줄어들다가 우유 소비가 바닥을 찍고 터나는 이유가 시리얼과 같이 우유가 다시 뭐 가정간편식도 뭐 나오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서식품의 그 포스트가 예전에 한번 이슈가 터졌었죠. 생산 그 뭐 품질 이슈가 한번 터졌어가지고 그때 켈로그가 좀 더 치고 올라갔고 그래서 어쨌든 농심은 뭐 이렇게 스테디셀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안정적이다. 그건 인정하는데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성장성을 넓힐 수 있는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25만 원,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네, 오늘은 음식료 업종으로 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 시간 리뷰 잠깐 합니다. 이크레더블 단기 접근이었는데 결과 어땠는지 궁금하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지 들어볼까요? 네, 이크레더블도 빠지긴 빠졌죠. 제가 뭐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때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죠. 맥쿼리 인프라라던가 이크레더블이라던가 한국기업평가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싫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그리고 증권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보겠죠.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그러니까 뭐 테마주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평상시에 관심이 없는 배당주 스타일, 안정적인 스타일인데, 워낙에 그 시장 뷰가 계속 말한 대로 지금 뭐 탄력을 받아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에 피해 있을 어떤 그 여지가 있다. 이래서 아무리 테마주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도 정말 너무 뭐 시달리고 이러면 이런 쪽으로 피해 있으시라 하고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뭐 테마주가 뭐 하한가 가고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 거죠. 이크레더블도 빠졌지만 방어력이 다른 테마주나 그런 그 주식보다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그나마 좀 이런 시장에서 괜찮아 보이세요? 네, 오늘은 오리온입니다. 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리온이 별이 그 로고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오리온이 어떻게 보면 왜 이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지 않냐.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어. 근데 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저 오리온을 갖고 왔지? 막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리온이 오히려 이게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집콕을 하는데 과자류가 매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배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나만 배달해 준다고 해서 막 초코파이 하나 뭐 예를 들어 무슨 과자 한 봉지도 그냥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과자 시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기고 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부각되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지금 이건 단기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좋은 것들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급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반등은 나오지만 수학기호 루트처럼 옆으로 기는 행보하는 국면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명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방어력과 성장성을 같이 갖춘 이런 종목들, 업종으로는 음식료 이런 쪽이고요. 종목 스타일로는 제가 아까 저번 시간부터 쭉 말씀드린 뭐 스펙이라던가 뭐 이크레더블 한국기업평가 이런 배당주 스타일, 그러니까 배당주나 음식료 같은 이런 방어력이 강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지금 취하거나 피해 있거나 이런 거에 딱 안성 맞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단기 추천주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리온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일숙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미 연준 금리 100bp 긴급 인하, 100bp면 1%입니다. 정확히 B컷 중에 B컷이다라고 하는데 얘기 좀 나눠볼까요? 아마 어제 뉴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증시에 국한해서 지금 증시와 금융위기 때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100bp 인하하면서 거의 이제 제로 금리에 도달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금리만 놓고 보면은 금융위기 때랑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다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7천억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도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정도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부분은 좀 가능하기 힘드실 건데 지난 이제 금융위기 때 뭐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그 규모와 비교했을 때 단일 규모로는 지금이 오히려 금융위기 때 수준을 뛰어넘는 최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기 때는 2차에 6천억 정도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을 때가 가장 큰 규모였는데 지금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금리를 100bp 정도 인하하고요. 7천억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 정책이면 논란의 여지가 계속 많았던 금융위기 때 수준만큼 위기냐 아니냐 부분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부분을 미국의 지금 현재 대응
0으로만 보면 그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정규 AS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감안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대응책은 금융위기 수준 이상을 이제 넘어섰다라고 보시면은 현재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섹터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 마찬가지,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인데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 금리 인하 효과를 받는 섹터 대부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건설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 오전에 미국 시장 쪽에서의 관련된 내용 레포트를 나오는 걸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이 양적 완화 후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관련된 섹터 중에 가장 1번, 2번을 꼽은 게 IT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이 IT와 헬스케어 섹터는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원투펀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전통적인 어떤 금리 인하 섹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 효과를 실질적인 경기에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역시 이제 IT와 헬스케어 쪽으로 미국도 집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시장에서도 여전히 시장은 어렵지만 만약에 이 시장이 좀 안정화 된다면은 역시 우리가 주도업종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IT와 헬스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